한양의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피눈물을 쏟아낼 듯했다. 명문가 중에 명문가로 칭송받던 이판대감 이위문의 저택은 이제 죽음과 비명만이 가득한 지옥도로 변해 있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금부도사들의 서슬. 퍼런 칼날 아래 수십 년을 함께 해온 가솔들이 짐짝처럼 마당으로 끌려 나왔다. 담장 너머로 보이던 평화로운 매화나무 가지는 꺾여 땅바닥을 굴렀고 정갈하게 닦여있던 툇마루는 거친 군화발에 무참히 짓밟혔다. 영모라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모함이란 말이냐. 평생을 전하와 사직을 위해 헌신해온 나에게 감히 역적의 멍에를 씌우다니. 이판대감의 절규는 차가운 대지를 울렸으나 돌아오는 것은 권력의 실세 김판서의 수하들이 내뱉는 싸늘한 조소뿐이었다. 그들이 들이민 것은 조작된 서찰 한 장이었다. 적국과 내통하여 도성의 문을 열기로 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지만 이미 왕의 눈과 귀를 가린 그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권력은 진실보다 날카로웠고 음모는 정의보다 빨랐다. 대감은 끝내 임금이 내린 사약을 받들거나 자결을 강요받는 처지에 놓였다.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는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되어 안방마님 곁으로 돌아갔다. 하얀 소복을 입고 남편의 시신을 마주한 안방마님은 오열 끝에 비녀를 목에 꽂아 절개를 지켰다. 순식간에 명문가는 피비린내 진동하는 폐허가 되었다. 이 모든 참상을 정원 기둥 뒤에 숨어 떨며 지켜보던 이는 가문의 외아들 이현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책의 향기를 맡으며 도덕과 예절을 논하던 고귀한 선비였던 그에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모의 죽음과 가문의 몰락은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이었다. 그의 고결한 하얀 도포는 부모님의 선열과 들이닥친 군사들이 만들어낸 흙탕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었다. 결국 이현 역시 포졸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마당으로 끌려 나왔다. 내 놈이 이 판의 자식이냐? 운이 좋구나. 목숨은 붙여주마. 하지만 평생 변방의 흙먼지를 마시며 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금부도사의 비릿한 웃음과 함께 이현의 목에는 거대한 나무 칼이 씌워졌다. 나무의 거친 표면이 그의 연약한 살결을 파고들어 붉은 진물을 자아냈으나 가슴을 헤집는 상실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양 사람들이 존경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던 이 도련님의 이마에는 이제 대역죄인의 핏줄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졌다. 유배지로 향하는 이현의 뒤로 수백 년간 가문의 긍지를 지켜온 기와집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현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생각했다. 어찌하여 충심은 이토록 쉽게 짓밟히고 간사한 혀는 이토록 높게 대접받는단 말인가. 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목에 채워진 칼이 무게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상기시킬 뿐이었다. 포졸들의 거친 매질이 등 뒤를 후려치자 그는 비틀거리며 흙먼지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것은 찬란했던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자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유배길의 시작이었다. 저 멀리 대문 밖에서 그를 지켜보는 수많은 눈동자 중에는 조롱하는 이도 동정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역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힌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끌려갔다. 그의 뒤로 남겨진 것은 부모님의 시신과 불타버린 꿈, 그리고 억울하게 뒤집어 쓴 영모라는 두 글자뿐이었다. 한양 도성을 벗어나는 길목, 숭례문 밖은 이미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하늘은 이 비극을 예견이라도 한 듯 낮부터 찌푸려 있더니 결국 굵은 빗줄기를 사정없이 쏟아붓기 시작했다. 유배지로 향하는 죄인 이현의 앞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었다. 내 이놈, 발을 빨리 놀리지 못하겠느냐? 날이 저물기 전에 주막거리에 닿아야 한단 말이다. 뒤를 따르던 포졸의 거친 호령과 함께 가느다란 회초리가 아닌 물을 먹어 묵직해진 포도청의 몽둥이가 이현의 마른 등을 후려쳤다. 퍽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나며 이현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목에 채워진 무거운 나무칼이 땅바닥에 박히며 그의 턱을 짓눌렀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올라왔지만 그는 신음조차 내뱉을 힘이 없었다. 그때였다. 빗줄기를 뚫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거구의 그림자가 이현의 앞을 가로막았다. 낡은 삼배옷은 비에 젖어 살결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그의 어깨 위에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법한 거대한 나무 지게가 놓여 있었다. 그는 바로 이현의 집에서 마당을 쓸고 나무를 패던 머슴, 갑수였다. 이놈은 또 무엇이냐? 감히 죄인의 앞길을 막아서다니. 내 놈도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포졸이 창끝을 갑수의 목에 겨누었으나 갑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흙탕 위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비에 젖지 않도록 꽁꽁 싸매두었던 꼬질꼬질한 엽전 주머니를 꺼내 포졸의 발치에 놓았다. 나으리들,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미천한 놈은 그저 대대로 저 집안의 밥을 얻어먹고 살던 머슴입니다. 우리 도련님은 보시다시피 붓 한 자루보다 무거운 것은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 험한 함경도 유백기를 어찌 이 가녀린 몸으로 가시겠습니까? 이 돈을 다 드릴 테니 제발 저를 등짐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도련님의 짐은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돈 주머니를 집어든 포졸은 무게를 가늠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역적의 자식을 따르겠다는 미친놈이 다 있군. 좋다. 죽으러 가겠다는 놈을 말릴 이유는 없지. 단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내 놈부터 죽일 줄 알아라. 포졸의 허락이 떨어지자 갑수는 서둘러 이현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비바람에 떨고 있는 이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도련님의 발치에 떨어졌던 작은 보따리를 집어들어 자신의 거대한 직에 가장 높은 곳에 단단히 묶었다. 갑수야, 어찌하여 너까지 이 고난에 발을 들이느냐? 어서 돌아가거라. 내게는 이제 너에게 줄 품삯은커녕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남아있지 않다. 이현의 갈라진 목소리에 갑수는 억센 손으로 도련님의 팔을 부축하며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제 병든 노모를 위해 의원을 불러주셨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법이지요. 걱정 마십시오. 이 갑수가 도련님의 그림자가 되어 험한 돌길은 제가 먼저 밟고 차가운 바람은 제가 먼저 맞겠습니다. 제 지게에 도련님의 고통까지 다 얹으십시오. 비바람 속에서 갑수는 묵묵히 이현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드러나는 그의 표정은 평소의 어수룩한 머슴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쏟아지는 빗줄기보다 날카로웠고 지게를 지고 걷는 그의 발걸음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이것은 단순한 주종의 동행이 아니었다. 몰락한 가문의 마지막 불씨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 남자의 비장한 맹세였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장대비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하지만 이제 이현은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묵묵히 뒤를 지키는 거대한 그림자, 갑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누명을 벗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다. 도성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일행은 함경도로 향하는 길목 중 가장 험난하기로 소문난 귀공령에 다다랐다. 하늘은 낮부터 검은 연기를 풀어놓은 듯 탁해지더니 기어코 대지를 집어삼킬 듯한 장대비를 쏟아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드러나는 대나무 숲의 그림자는 마치 굶주린 귀신들이 팔을 뻗는 듯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이놈의 날씨는 왜 이 모양이야? 어이, 역적놈. 발을 빨리 놀리지 못하겠느냐? 앞장서던 포졸의 짜증 섞인 외침이 빗소리에 묻혔다. 이현의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목을 짓누르는 나무칼의 무게는 빗물을 머금어 더욱 무거워졌고 젖은 집신 사이로 파고든 돌멩이들이 발바닥을 사정없이 지시겼다. 이현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으려 할 때마다 그의 뒤를 묵묵히 따르던 머슴. 갑수가 거대한 몸집으로 바람을 막아서며 그를 부축했다. 도련님,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저 고개만 넘으면 비를 피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갑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어수룩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이현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자신을 버린 조국과 부모를 앗아간 간신들에 대한 원망만을 곱씹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쉰- 하는 소리와 함께 대나무 숲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려왔다. 순식간에 화살 한 대가 선두에 서 있던 포졸의 가슴에 박혔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포졸이 진흙바닥에 고꾸라졌다. 기습이다. 매복이다. 남은 포졸들이 당황하며 칼을 뽑아들었으나 어둠 속에서 나타난 복면의 살수들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은 김판서가 이현의 숨통을 완전히 끊기 위해 보낸 자객들이었다. 겁에 질린 남은 포졸들은 죄인인 이현을 내팽개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목표는 저놈이다. 이판의 씨를 말려라. 살수들의 서슬 퍼런 칼날이 이현의 목을 겨냥하고 날아들었다. 이현은 죽음을 직감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감각 대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내 도련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마라. 눈을 뜬 이현의 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게를 짊어진 채 허리를 숙이고 있던 머슴 갑수가 어느새 이현의 앞을 막아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평생 쥐고 살던 빗자루나 낫 대신 살수에게서 빼앗은 듯한 장검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번개가 내리치는 찰나 갑수의 눈빛이 붉게 타올랐다. 평소에 둔해 보이던 움직임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거대한 지게를 짊어진 상태에서도 깃털처럼 가볍게 몸을 날리며 살수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검과 검이 맞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갑수의 검술은 마치 춤을 추듯 정교하고도 파괴적이었다. 이놈! 평범한 머슴이 아니었나? 당황한 살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갑수는 단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빗줄기를 가르며 일격에 살수 한 명의 가슴을 꿰뚫었다. 피가 빗물과 섞여 검붉은 강을 이루었다. 이현은 넋을 잃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가문을 지탱하던 가장 낮은 곳의 사내가 사실은 자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혈투는 짧고 강렬했다. 갑수의 압도적인 무예 앞에 살수들은 하나둘 쓰러져갔고 남은 이들은 겁에 질려 숲속으로 달아났다.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갑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검을 바닥에 꽂았다. 그의 삼배옷은 이제 빗물이 아니라 적들의 선열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갑수는 다시 예의 그 투박한 얼굴로 돌아와 이현의 상태를 살폈다. 이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갑수야. 내 놈,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그 무예는 대체 어디서 배운 것이란 말이냐? 갑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도련님의 목에 채워진 나무 칼에 묻은 핏자국을 소매로 닦아내며 나직이 대답했다. 그저 대감마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도련님, 갈 길이 멉니다. 놈들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갑수는 다시 지게끈을 고쳐 매고 이현을 부축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귀공령의 밤, 주종의 관계를 넘어선 두 남자의 본격적인 사투는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살수들의 시신이 흩어진 귀공령의 대나무 숲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빗줄기를 뚫고 전진했다. 이현의 머릿속은 수천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 전 목격한 갑수의 무예는 단순히 어깨 너머로 배운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격의 적의 급소를 끊어내는 살육의 기술이자 동시에 한치의 오투도 없는 고강한 무인의 품격이 서린 검술이었다. 갑수야, 이제 그만 말해다오. 내 놈은 누구냐? 우리 집 마당을 쓸던 그 어수룩한 머슴이 어찌 그런 귀신 같은 검술을 부린단 말이냐? 이현의 물음에 앞장서 걷던 갑수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갑수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지게 끈을 다시 한번 고쳐맸다. 그의 넓은 등판이 평소보다 훨씬 거대해 보였다. 도련님, 제 정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놈들은 물러난 것이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으러 간 것입니다. 다음번엔 더 많은 숫자가 올 것입니다. 갑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대답 대신 이현을 이끌고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습했지만 세차게 들이치는 빗줄기를 피하기엔 충분했다. 갑수는 지게를 내려놓고는 이현의 목에 채워진 나무 칼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빗물에 불어난 나무가 이현의 살을 옥죄고 있었다. 갑수는 품 안에서 작은 단검 하나를 꺼내더니 마치 종이장을 자르듯 단단한 나무 칼의 이음새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이 칼을 이토록 쉽게? 이현이 경악하는 사이 갑수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는 과거 대감마님의 호위무사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정계의 풍파에 휘말리기 전 적들의 암살 시도로부터 목숨을 구해주셨던 분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며 제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언젠가 이씨 가문에 거대한 환란이 들이닥칠 것이니 그때까지 신분을 숨기고 도련님을 지키는 그림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갑수는 잘려나간 나무 칼의 파편을 던져버리고는 이현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그 굳은 살의 자국은 평생 빗자루질만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수만 번 검을 휘두른 무인의 증표였다. 저는 머슴으로 살며 도련님의 성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세상을 바꿀 바른 마음을 가지셨으나 이 험한 난세를 헤쳐나가기엔 너무나 고결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도련님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려고 무예를 숨겨온 것입니다. 갑수는 지게의 밑바닥, 낡은 집더미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던 가죽 꾸러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현의 아버지가 유배지로 떠나기 직전 갑수에게 비밀리에 맡겼던 비단 서찰이 들어있었다. 서찰을 펼치자 거기에는 김판서 일당의 비리와 영모 조작 과정이 적힌 비밀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대감마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산입니다. 도련님이 누명을 벗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실 유일한 증거지요. 김판서가 살수들을 보내 도련님을 죽이려는 진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들었다. 부모님의 목숨값과도 같은 이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유약하게 글만 읽고 있을 때 갑수는 홀로 이 무거운 진실을 짊어지고 빗자루질을 하며 때를 기다려온 것이었다. 갑수야, 내가 너무나 무지했구나. 너를 그저 비천한 머슴으로만 여겼던 나를 용서해라. 이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갑수는 도련님의 어깨를 억센 손으로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용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도련님을 한양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말입니다. 도련님은 저를 믿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실 준비만 하십시오. 동굴 밖은 여전히 천둥 소리가 가득했지만 이현의 가슴 속에는 절망 대신 차가운 투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머슴의 탈을 벗어던진 전설의 무사 갑수와 나약한 선비에서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이현. 두 사람의 비장한 연대는 이제 어둠뿐이었던 유백길의 한 줄기 서늘한 검광을 비추고 있었다. 동굴 밖의 빗줄기는 가늘어졌으나 산속에 깔린 안개는 더욱 짙어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다. 이현은 갑수가 건네준 비밀 서찰을 품 안 깊숙이 갈무리했다. 이제 그 종이 뭉치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피와 가문의 운명이 걸린 성물이었다. 도련님, 놈들이 왔습니다. 갑수가 나직하게 속삭이며 이현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감각은 이미 짐승의 것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안개 사이로 서늘한 살기가 스며들었고 이내 대나무 숲 곳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까의 자객들과는 달랐다. 김판서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직접 기르는 정예 무사들,
이른바 흑영대였다. 도련님, 제 옷자락을 놓치지 마십시오. 뛰어야 합니다. 갑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둠 속에서 대여섯 개의 투도가 날아들었다. 갑수는 거대한 지게를 짊어진 상태에서도 믿기지 않는 유연함으로 몸을 틀어 단검들을 쳐냈다. 이현은 갑수의 지게끈을 필사적으로 잡고 대나무 숲 사이로 뛰어들었다. 빽빽하게 들어선 대나무들이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뒤에서는 소리 없는 추격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흑영대원들은 대나무 가지 위를 가볍게 도약하며 거리를 좁혀왔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죽음을 몰고 오는 악귀에 가까웠다. 적이다. 다리를 노려라. 추격자 중 한 명이 외치자 긴 사슬이 달린 갈고리 칼이 이현의 발목을 겨냥하고 날아왔다. 이현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려는 찰나 갑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에 쥐고 있던 검을 뒤로 휘둘렀다.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사슬이 끊겨 나갔다. 갑수는 이현을 한 팔로 낚아채어 옆으로 구른 뒤 지게에서 나탄 자루를 뽑아 근처의 대나무 몇 그루를 순식간에 베어 넘겼다. 쓰러지는 거대한 대나무들이 추격자들의 경로를 방해하며 거대한 장벽을 만들었다. 잠시 시간을 벌었지만 적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갑수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졌다. 아무리 일기당천의 고수라 해도 무거운 지게를 지고 유약한 도련님을 보호하며 정예 무사 수십 명을 상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갑수야, 나를 버리고 가거라. 너라도 살아서 이 서찰을 전해야 한다. 이현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갑수는 피 묻은 검을 고쳐 잡으며 씩 웃어 보였다. 도련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도련님의 그림자라고요. 그림자가 어찌 주인을 버리고 혼자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놈들은 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짐이 조금 무거울 뿐이지요. 그때 숲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흑영대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대나무 꼭대기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전설적인 명검이라 불리는 청조검이 들려 있었다. 머슴 따위가 우리 대원들을 이토록 괴롭히다니 놀랍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그 지게와 함께 목을 내놓아라. 우두머리가 허공에서 번개처럼 하강했다. 갑수는 이현을 대나무 뒤로 밀쳐내고 정면으로 맞섰다. 검과 검이 맞부딪히는 충격파에 주변의 댄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갑수의 검술은 투박했으나 묵직했고 우두머리의 검술은 화려하고 날카로웠다. 두 사람의 사투가 이어지는 동안 이현은 깨달았다. 갑수가 지고 있는 저 지게는 단순한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누려온 특권의 무게였고 아버지가 갑수에게 맡긴 신뢰의 무게였으며 이제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가문의 복수라는 무게였다. 갑수가 우두머리의 검을 가까스로 막아내며 이현에게 외쳤다. 도련님, 저 언덕 너머에 작은 오두막이 있습니다. 거기로 뛰십시오.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이현은 입술을 깨물며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금소금과 괴성들이 귓가를 때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갑수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로 죽을 힘을 다해 대나무 숲을 가로질렀다. 등 뒤로 갑수의 사자후 같은 고함 소리가 숲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장대비는 멎었으나 산속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나무 숲의 혈투 끝에 만신창이가 된 이현과 갑수는 산 중턱에 버려진 허름한 초가집 폐가로 몸을 숨겼다. 지붕 절반이 날아간 폐가 안으로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어 피로 물든 두 사람의 몰골을 비추었다. 이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구석에 주저앉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본 생사의 갈림길. 그의 하얀 도포는 이제 진흙과 선혈로 범벅이 되어 본래의 색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전의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갑수야. 내 몸이. 이현의 시선이 갑수의 어깨에 머물렀다.
흑영대 우두머리에 검술에 스친 갑수의 어깨에서는 끊임없이 핏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갑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생 자신의 몸처럼 짊어지고 다니던 거대한 지게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지게는 무거운 등짐뿐만 아니라 주인의 목숨보다 귀한 것을 품고 있었다. 제 몸은 괜찮습니다, 도련님. 그보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갑수는 지게의 밑바닥을 감싸고 있던 낡은 거적대기를 거칠게 뜯어냈다. 그 안에는 이중으로 된 나무판이 숨겨져 있었고 갑수가 단검으로 틈새를 비틀자 작은 가죽 주머니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갑수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들어 이현에게 바쳤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현이 떨리는 손으로 가죽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비단 서찰과 함께 이현의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인장이 들어있었다. 서찰을 펼치자 이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히 간신들의 명단이 아니었다. 김판서 일당이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하여 병기를 빼돌린 기록, 그리고 그 죄를 이현의 아버지에게 씌우기 위해 가짜 서찰을 조작한 구체적인 정황이 적힌 비밀 상소문이었다. 아버님께서 유배를 떠나기 직전 이 모든 것을 예견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냐? 그렇습니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는 자신이 살지 못할 것을 아시고 오직 도련님만은 누명을 벗고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제 지게 속에 이 진실을 숨기셨습니다. 제가 이 미천한 머슴의 신분으로 도련님의 유배길을 따라온 진짜 이유도 바로 이 상소문을 도련님과 함께 한양으로 다시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현은 상소문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가문의 명예와 아들의 안위를 위해 이토록 처절한 보루를 남겨두셨던 것이다. 평생 빗자루질이나 하던 갑수가 왜 그토록 고강한 무예를 숨기고 자신을 지켰는지, 왜 포졸들의 매질을 견디며 이 무거운 지게를 지고 왔는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때 폐가 밖에서 서늘한 기운이 다시 감돌았다. 안개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흑영대 잔당들이 숨소리를 죽이며 폐가를 포위하고 있었다. 도련님, 시간이 없습니다. 갑수는 부러진 검술을 고쳐 잡으며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무인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이 상소문은 이제 도련님의 목숨이자 이 나라의 정의입니다. 제가 저들을 막는 동안 도련님은 뒷담을 넘어 계곡 쪽으로 뛰십시오.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제 오랜 동료가 말을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갑수야, 안 된다. 너를 두고 어찌 나만 간단 말이냐. 이현이 갑수의 소매를 붙잡았으나 갑수는 이현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도련님, 제 지게는 이제 비었습니다. 제가 지고 온 것은 도련님의 짐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그 희망은 도련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저를 머슴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머슴은 주인을 위해 대문을 지키는 것이 본분입니다. 갑수는 폐가의 낡은 문을 열고 달빛 아래로 당당히 걸어나갔다. 수십 명의 무사가 그를 향해 검을 겨눴지만 갑수는 거구의 몸을 곧게 세우고 포효했다. 오너라. 이씨 가문의 마지막 방패가 여기 있노라. 이현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가 남긴 희망을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뒤로 들려오는 갑수의 기합 소리와 검과 검이 부딪히는 굉음이 이현의 심장을 때렸다. 그것은 주인을 향한 충성을 넘어 진실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마지막 함성이었다. 폐가 밖의 공기는 수십 개의 횃불이 뿜어내는 매연과 살기로 가득 찼다. 갑수는 문지방을 넘어서며 등 뒤의 문을 단단히 닫았다. 그것은 도련님인 이현에게 허락된 마지막 퇴로이자 자신에게는 물러설 곳 없는 배수의 진이었다. 머슴 놈치고는 꽤나 끈질기군. 하지만 그 몸으로 이 많은 숫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흑영대의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신호와 함께 무장한 살수들이 원을 그리며 갑수를 포위했다. 갑수는 대답 대신 바닥에 꽂아두었던 장검을 뽑아들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흘러내리는 그의 근육질 팔이 달빛 아래에서 강철처럼 빛났다. 감당할 수 있느냐 묻지 마라. 내 도련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내 놈들은 이 문턱 하나도 넘지 못할 것이다. 갑수의 포효와 함께 사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살수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찍는 칼날을 갑수는 단 한 걸음만 물러나며 피했다. 찰나의 순간 갑수의 검이 살수의 옆구리를 파고들었고 비명소리도 내지 못한 채 적이 고꾸라졌다. 하지만 적들은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검강 속에서 갑수는 거구의 몸을 믿기지 않을 만큼 기민하게 움직였다. 그는 검술뿐만 아니라 머슴으로 살며 익힌 투박한 힘을 전투에 녹여냈다. 적의 목을 움켜쥐어 벽에 맺히고 부러진 목재를 휘둘러 여러 명을 한꺼번에 쳐냈다. 그러나 상대는 김판서가 공들여 키운 정예병들이었다. 갑수의 등과 허벅지에 하나둘 자상이 늘어갔다. 삼배 옷은 이미 원래의 색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붉게 젖어들었다. 한편 패가 뒷문을 통해 계곡 쪽으로 달리던 이현은 멈춰섰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금소금과 갑수의 짐승 같은 포효가 가슴을 후벼 팠다. 나만 살겠다고 이대로 도망쳐야 하는가? 갑수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는데 나는 다시 그를 죽음 속에 방치하는가? 이현은 품 안의 상소문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가르친 선비의 도리는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검보다 단단한 의지가 필요했다. 이현은 주위의 마른 나뭇가지와 폐허 속에 널브러진 기름 항아리를 발견했다. 평생 불만 잡던 손이 떨렸지만 그는 결연히 불을 붙였다. 다시 폐가 앞으로 돌아온 이현은 횃불을 높이 들고 소리쳤다. 이놈들아, 너희가 찾는 상소문은 여기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인을 둔 머슴이 여기 있는데 너희 같은 개들이 어찌 이 문을 넘겠느냐. 이현이 던진 불길이 폐가의 마른 볏짚에 옮겨 붙으며 거대한 화염 장벽을 만들었다. 갑작스러운 불길과 이현의 등장에 살수들이 당황한 틈을 타 갑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우두머리에게 달려들었다. 자신의 가슴에 우두머리에 검이 박히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갑수는 그 거대한 손으로 우두머리의 목을 움켜쥐었다. 말했을 텐데 내 도련님은 건드리지 말라고. 갑수의 검이 우두머리의 심장을 관통했다. 우두머리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지도자를 잃은 살수들은 불길과 갑수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갑수는 비틀거리며 이현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적의 칼날이 박혀 있었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도련님, 어찌 돌아오셨습니까? 갑수야, 너를 두고 가는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함께 가자. 한양까지, 진실의 끝까지 내가 너를 부축하마. 이현은 피투성이가 된 갑수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올렸다. 평소에는 갑수가 이현을 지탱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약했던 선비 이현이 거구의 무사갑수를 지탱하고 있었다. 불타오르는 폐가를 뒤로하고 두 사람은 안개가 자욱한 계곡 아래로 사라졌다. 뒤쫓아오던 살수들은 불길에 막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 그것은 머슴의 희생과 주인의 각성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승리였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한양의 대궐에 당도하여 이 핏빛 어린 진실을 왕의 발치에 내려놓는 일뿐이었다. 폐가에서의 혈투로부터 보름이 지났다. 한양 도성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으나 궁궐 안팎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김판서 일당은 이현이 이미 유배지 근처에서 죽었으리라 확신하며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넉마가 된 옷을 입고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두 남자가 숭례문을 통과했다. 한 명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거구의 사내를 부축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가슴에 깊은 자상을 입은 채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손에서 부러진 칼자루를 놓지 않고 있었다. 이현은 궁궐 문 앞에서 징을 치며 통곡했다. 가문의 억울함과 아버지의 충심, 그리고
자신을 여기까지 지켜온 한머슴의 처절한 희생을 목 놓아 외쳤다. 그의 품 안에서 나온 피 묻은 상소문이 승정원 관원의 손에 전달되었을 때 도성의 공기는 일순간 멈춘 듯했다. 상소문이 임금의 어조 앞에 펼쳐졌다. 김판서 일당의 오랑캐 내통 정황, 조작된 서찰의 원본, 그리고 그들의 수작으로 죽어간 충신들의 명단이 낱낱이 밝혀졌다. 임금은 분노로 몸을 떨었고 그날 밤 의금부 군사들이 김판서의 저택을 들이쳤다.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간신들은 자신들이 이현의 가문에 저질렀던 그대로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왔다. 이현은 가문의 명예를 회복했다. 죽은 아버지는 영의정으로 추증되었고 빼앗겼던 저택과 재산도 모두 돌아왔다. 하지만 이현에게 그 모든 영광은 공허할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의원들의 급진한 치료를 받으며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갑수에게 향해 있었다. 갑수야, 제발 눈을 떠다오. 내가 없으면 이 명예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이현은 매일 밤 갑수의 침소 곁을 지켰다. 신분을 넘어선 진정한 형제였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듯 보름달이 차오르던 밤 갑수가 거친 숨을 내뱉으며 눈을 떴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곁에 있던 이현을 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도련님, 상소문은 무사히 전하셨습니까? 그래, 갑수야. 내가 지켜낸 진실이 세상을 바꿨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다. 전하께서 내 공로를 치하하여 정식무관의 직첩을 내리기로 하셨다. 이제 너도 떳떳한 장수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갑수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웃었다. 장수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도련님의 마당을 쓸고 도련님이 나들이 가실 때 지게를 지는 것이 제일 편안합니다. 제 아버지가 그러셨듯 저도 이씨 가문의 그림자로 남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현은 조정의 중심이 되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여전히 커다란 체격에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는 머슴 한 명이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과거 전설적인 검객이었으며 나라를 구한 상소문을 지게에 지고 유배기를 헤쳐온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곤 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대감과 낡은 삼배옷을 입은 머슴. 그들의 기이한 동행은 저작거리 야담가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주인은 머슴을 형제처럼 아꼈고 머슴은 주인을 목숨처럼 지켰다. 핏빛 어린 유배길 끝에 피어난 그들의 의리는 차가운 빗줄기보다 강하고 뜨거운 진실로 남았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